제가 은퇴 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코칭이었습니다. CEO 코칭도 있죠. 오늘은 CEO 코칭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과일상으로 연간 140억의 매출을 올리고는 27세 청년 사업가 이진우 씨를 만나봅니다. 그만한 또래 엔트러프너들은 모두들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민의 90%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코칭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밌네. 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고 쓴 돈 50만 원을 가지고 네. 담배를 끊었는데 네. 잉여 자금이 생기더라. 네. 잉여 자금이 생겨서 그걸로 처음 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랑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 오니까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 장사 경험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돼지고기 그 가게에서 알바한 이후에는? 예, 알바만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친한 친구랑 이제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면 좀 망상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 오히려 이제 봉지 사이즈를 소, 중, 대로 나눠서 여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고 봉지는 정찰제로 가격을 정해놓고 팔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아이디어에 너무 신이 났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친구한테 친구야 근데 우리 트럭을 빌릴 데가 없다. 한 달 동안만 빌려준 데가 없더라. 그리고 또 복숭아 같은 건 재고가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만 쌓이니까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앞전에도 사실 뭔가 해보고 학교 축제 때 뭔가 해보고 싶어서 철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보자. 학교 축제 때, 저희 학교 축제 때, 그런 거 팔아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판 아이스크림 기계 대여를 알아보니까 이틀만 빌려주는 데도 없고, 이제 길거리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발전기를 또 대여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이틀만 대여주는 곳이 없어서, 그것도 또 흐지부지 됐는데, 요거까지 흐지부지 되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좀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조사했던 찰나에, 그때 당시에 갤럭시 S10이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갤럭시 S10이 처음 나오니까 갤럭시 S10 케이스의 검색량이 이제 온라인 내에서 검색량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저걸 사다가 팔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돈이 좀 남으니까 바로 그냥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갤럭시 케이스를 샀습니다. 갤럭시 S10 케이스. 야, 참. 네, 30만 원어치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샀는데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아직도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이제 뭔가 돈을 쓰고 내가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된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팔다 보니까 과일도 팔아봐라 이렇게 주변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과일을 또 온라인에 올려서 팔다 보니까 그때 당시 또 시기가 맞물렸던 게 8월 말이라 9월 초에 그때는 이른 추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일 판매가 갑자기 늘어나는 탓에 과일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의 온라인 스토어의 방향 자체를 과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지금 파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만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네. 과일은 뭐 모든 과일을 전부 다 네, 모든 과일을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덕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이진우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지금 재학 중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학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코칭을 지금 받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온라인 그 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회사 이러면? 지금은 정직원으로 했을 때 15명 정도 됩니다. 지금 회사 이름 뭐죠? 저희는 주식회사 BC컴퍼니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BC컴퍼니. 그러니까 지금 과일만 지금 온라인으로 취급해요? 네, 맞습니다. 농산물까지도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일, 농산물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5명이나 돼요? 네. 1년에 매출 얼마나 해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에 60억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더블 지금 성장인데?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 그래요. 이제 조직이 이제 그런 식으로 급속하게 이제 커지고. 네.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일단은 직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경영적인 역량이 제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고요. 직원들 관리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직이 잦나요, 직원들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최측근들 저희 이제 상무하고 정무가 저희 이제 최측근으로 있는데, 일단은 그들부터 설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떤 부분에 그 의견 그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대표로서 좀 진취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일단은 해보자. 해보자. 네, 라는 마인드인데, 일단은 상무 같은 경우는 저와 비슷한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전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타일상 이제 회계 쪽에 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원래 회계 쪽이 그래요. 네, 조금 컨서버티브하지. 항상 또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업무의 속도를 좀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신중한 거 아닌가. 물론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거를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거에 대한 설득이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케이. 내가 봤을 때 그 좋은 그 구성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적이면은 브레이크가 없잖아. 근데 한 분이라도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직 그 관리상 난 괜찮다고 지금 봐요. 다만 이제 대표가 지금 하고 싶은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고 또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서 성공해 왔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과일 가게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 전무님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지금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가는 데 대해서 아마 신중하겠지. 어떤 아이템이 지금 어떤 사업 방향이에요? 일단은 저의 사업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 사업자인 방씨아들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도 방씨아들이라는 사업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방씨아들?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방씨셔서 그래. 네, 어떤 사업자 명을 할까 하다가 좀 직관적인 네이밍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좋은데 방씨아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과일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씨아들이 일종의 브랜드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뭐 크게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플랫폼으로서 무언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온라인에서 광고를 통해서 좀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식회사 BC컴퍼니 같은 경우는 도매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통업의 도매업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납품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B2B 몰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저희에게 사과를 10,000원에 가져가서 온라인에 15,000원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주문을 넣는 마치 위탁 판매하는 발주 형태의 B2B 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BC 컴퍼니? 네, 그게 이제 주식회사 BC 컴퍼니에서 월억 도전이라는 네이밍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학 도전? 네, 월에 1억을 벌자. 월럭 도전? 네. 월에 1억을 매출을 내보자. 반짝반짝하네. 그런 그러면 결국은 전체 그 유통 이 소싱을 지금 이 BC 컴퍼니에서는 소싱을 해야 될 거고 네네. 과일의 종류별로. 그럼 직접 그 농가들하고 직접 연결되나요? 농가들과 직접 컨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는 소규모 농가인 데가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영농조합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농민들을 엮어주는 거기서 이제 수매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수입 물건의 경우는 수입사 통해서 물건을 받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여러 가지 루트를 하고 소싱은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아이템은 과일은 모두 다 취급하나요? 네, 최대한 다 취급하고 계절 과일 취급하고 네, 겨울에는 온실용 뭐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어쨌든 과일을 공급하는 서프라이 체인이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B2B 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온라인 프랜차이즈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교육비나 초기 투자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온라인 프랜차이즈다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월업 도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한 메리트라고 하면 네이버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 활동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진행한 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한 보따리 가져오셨네. 한 보따리 가니까 저기 거기다 구워놓는데 장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계속해, 괜찮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난로에다 저거 막 구웠는데 네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 떡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오케이, 잘 땡큐.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업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확장을 지금 하는데 당연히 네. 확장을 생각하겠죠. 비즈니스맨이라면. 네. 지금 어쨌든 온라인 과일 전문 그 쇼핑몰을 일종의 마스터 프랜차이저로서 잘 네.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아이템을 다양화하고 싶은가? 일단은 워럭도전 카페 내에서 교육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생초짜들, 온라인 판매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시고 교육비를 받고 교육 활동도 진행을 오케이.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단발성으로 한 달에 한 번, 오케이. 그럼 뭐 주기적, 정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순위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오케이. 다만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과일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과일 쪽으로 오프라인 사업 역량을 좀 키워봐야 될까? 왜 그러냐면 유통이라는 게 워낙 영업 마진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을 팔면서 유통기업들이 다 그래 원래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유통기업도 두 자릿수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쪽에 좀 고부가치 산업을 좀 더 돌파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부업, 엔잡 이런 좀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쪽을 좀 오프라인 쪽으로 확장을 시켜볼까. 메가스터디나 스카이에듀 등 고3 N수생들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체제는 있는데 온라인을 교육해 주는 곳은 체계적으로 한 곳이 없구나. 오케이. 네, 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교육 활동을 하자니 내 에너지를 너무 제 리소스를 너무 갈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과일 쪽을 하자니 지금 시장성에 맞는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니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먼저 시장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이란 것은 시간과 리소스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적으로 지금 하자니까 시간 많이 뺏기는 거지. 네. 부가가치는 없더라도. 네. 본질이 뭘까? 메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메인이냐? 앞으로 이 과일을 온오프로, 과일로 전문화된 그런 어떤 기업, 유통기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육기업을 만들 것인가? 두 가지가 이제 항상 상충하는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은, 교육이 이거 상당히 그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육기업에 있어 봤잖아. 그래서 뭐가 본질이냐를 생각하고, 뭐가 주고, 뭐가 부냐. 요걸 우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 아직도 스틸, 과일 이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주안을 두고, 그 다음에 교육은 그 주 비즈니스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마케팅에 도움되는 방향의 조그만 시간. 난 이렇게 지금 권하고 싶어요. 다만, 아니야. 나는 앞으로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제 좋고, 또 엔잡러들이 정말 온라인 비즈니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적절하게 병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 이제 이건데, 아니면은 아예 법인을 갖다 분리를 해서 하나는 교육, 하나는 온오프, 지금 현재 과일 지금 도매상, 이렇게 해서 대표가 사람을 잘 쓰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대표는 전체 큰 나가는 방향, 비전, 이걸 갖다가 하고, 온라인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도 잘하겠지만은 이 대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그 회장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업이 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을 분리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적임자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네, 돈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고, 회장님께서는 거의 이제 실무 전선에서 네, 운영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참 판단하기가, 옛날 공자님도 사람을 참 판단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잘 보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써야 돼. 그건 무엇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옛날 공자님은 멀리 심부름을 시켜서 그 사람의 진실성도 보고, 또 술을 먹게 해서 그 사람의 또 도덕성도 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걸 하는데,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눈에는 모든 것이 써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글을 봐. 판단하기 어려우면, 물론 뭐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적으로서 판단은 되겠지만은, 가장 좋은 건 SNS를 만약 그 사람이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쓴 글을 보세요.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느냐, 그 사람의 친구가 거기에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그 댓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답글을 달았느냐, 이거 보면 70%는 나와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건 본질이야.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퍼티즈, 이거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거는 뭐 좀 실험을 좀 해볼 게 있겠죠. 맡겨가지고, 경험을 맡겨서, 이제 일단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교육 쪽을 맡길 것인가. 그 교육 쪽이라면 그 온라인 교육에 특화된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또 백그라운드 되는 그런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커리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거기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의 본질.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으세요. 구글에서도 영양평가할 때 글쓰기를 본다. 글쓰기란 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도메인 지식, 그 다음에 정황, 상황, 이런 걸 갖다 녹여야 돼.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 아니면 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매끄럽게 잘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로 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경영도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 김종박 대표를 내가 잘 알고 그 회사 내 고문도 좀 했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직원들 글쓰기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 가지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제 이래.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마음이, 심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뭐 서로가 참 믿는 어떤 신뢰, 이것이 사람 간의 기본이거든.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공자님도 옛날에 뭐 하냐면 식병신 이래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게 식, 경제, 병, 군사력, 그 다음에 믿음. 세 가지 중에 불가피하게 두 가지를 갖다가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식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중에 또 뭐를 버려야 되면 뭡니까? 하니까 이제 병을 버리라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신이다. 트루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참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친척을 써. 친척을 왜 쓰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뭐 이런 저거 아니겠어요? 친구를 써. 근데 그렇게 해서는 큰 비즈니스 못하고 널리 사람을 써야 돼. 널리 사람을. 그리고 이제 내보는 우리 이 대표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사람을 잘 쓰는 능력만 가지면 돼. 왜 전부 다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니? 잘하는 사람을 신복하게 만드는 재주, 이게 있어야 돼. 무슨 리더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신복하게 하느냐? 신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면정복배란 말도 있잖아. 겉으로는 따라. 그 속으로는 그 배신해. 이거 안 되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 득도 다조란 말이 있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절실함을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현상을 보면 안 돼. 현상 너머의 현상을 볼 줄 알고 말 이전에 말을 들을 줄 알고 글 이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저거는 굉장히 깊은 통찰과 깊은 마음속으로부터의 어떤 그 수련으로부터 나온다. 나 이렇게 지금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절실함을 보라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을 냈어. 그 사람의 그 당시에 가장 절실함이 뭘까? 그 책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가게를 했어.
그 가게 낸 사람의 절실함이 뭐겠어요? 그 가게가 번성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친구라면은 그 책을 사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 책이 뭐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가지고 한 10권 사.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가게를 냈어. 그러면은 왜 개업통 내냐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고 가급적 많은 사람 데려와서 제일 첫 번째로 팔아주는 사람이 되시라고. 그 사람 마음 써 되는 거죠. 그럴 일은 이제 고객 관리에서 앞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직원, 그러니까 오너와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그다음에 또 전문 경영가 그 밑에 부하들 이런 관계로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돼. 뭐가 그 사람이 절실할까? 이걸 좀 알고 그리고 좀 도와주려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되죠. 조금 전 현학적일지 뭐라도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한 의지가 가슴 가득히 차가지고, 상대방한테 선한 의지가 넘쳐서 이게 그 전달이 되는 느낌을 줘야 돼요. 상대방이 그걸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면 상대방이 왜 경계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항상 사업을 하더라도 가슴 속에 의와 직.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죠. rightness. 이거와. 그 다음에 고들직자, 정직함. 이 두 가지가 속에서 이게 끌어올라요. 이게 호연직이라는 것이 생기거든.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나의 역사에 어떤 지금 의미가 있느냐. 어떤 역사를 지금 내가 쓰고 있느냐. 그 생각하고 아주 정직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나는 기업을 하겠다.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좋은데, 근데 그게 오래 가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사업도 그만큼 키운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해보면은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 대표는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역량이 지금 탁월한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을 앞으로 영속 기업으로, 그렇게 좋은 기업으로 키우려면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이 나를 따르라. 우리 돈 벌러 가는데 무조건 나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돈을 벌어서 뭐 하는 데까지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그런 거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 성당을 짓는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인부한테 땀을 뻘뻘 흘리고 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몰라요. 나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나 지금 벽돌 쌓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직원들이 그 세 번째 직원이 되도록 리더는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따르라.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돼요. 사람은 변하고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따라와. 그게 아니고 나도 이 길을 갈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 기업이니까 물론 고잉 컨선으로서 지속적인 수익이 없으면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잖아요. 돈은 버는데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이게 돼야 되고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느냐. 당연히 유통이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그런 과일을 갖다가 제공한.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비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갖고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걸 조금 명문화하고 매일 아침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읽게 하고 그냥 회사마다 다 비전이 있어요. 대기업마다 다 만들어. 멋지게 만들어줘. 때로는 무슨 맥킨지 같은 그런 아주 컨설팅에서 돈 많이 주고 만들어. 근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나도 몰라. 자꾸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큰 그 글로벌 기업을 갖다 지향하고 좋은 기업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가 돼야죠.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그림. 그 다음에 나도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다 따랐으면 좋겠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공명하고 공감할 때,
시너지가 난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영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여기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그거 이상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주인의식을 우리가 다 이제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이 생기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지금 직원이 15명 같으면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커지면 점점 이제 사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 게 이제 리더십이고, 그게 이 대표의 지금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봐요. 비즈니스는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방향 같은 것은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직원들은 그런 감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지금 가야 되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하고도 상의하고, 시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래요. 생각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결심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두줄 포럼의 이동규 교수님도 그런 스타일이지만은 나도 똑같아요. 한 번도 내가 딱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으면은 좌고 우면, 옆으로 보고 또 이쪽으로 보고 고민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요. 그래서 위원회도 갔고, 지금 뭐 유튜브도 지금 그래서 가고 있는 건데, 후회가 없죠.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 대표가 하는 그 비즈니스는 갑자기 망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무슨 벤처도 아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일을 먹어야 되고, 그 시장은 항상 존재하죠. 다만 어떻게 좋은 품질을 좋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느냐, 유통의 마진을 얼마나 줄이고 생산자로부터 어떻게 값싸게 확보를 해서 이걸 갖다 좋은 값으로 팔 수 있느냐, 이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그 가격이나 그 품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자기 삼촌이 떡가게를 하는데도 자기 삼촌 떡을 안 먹는 조카가 있어. 그 삼촌이, 야, 임마, 넌, 우리 집에서 떡 사면 이제 왜 옆집 가느냐 하고 하대, 조카 하는 말이, 옆집 그 떡이 더 맛있고 싸대. 그럼 가는 거예요. 조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부단하게 이제 코스트 다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품질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뭐, 결국은 소비자는 그래요. 가격이라는 거, price라는 것은, the price is what we pay. 우리가 지불하는 거고, the value is what we get. 워렌 버핏의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준 가격보다 내가 얻는 value가 더 크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만족이야. 늘 그거 잊지 말고, 그거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게 오늘 뭐 하루 만나가지고 내가 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수시로 전화하고 그때 그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은 이게 내가 고민입니다. 항상 그 오너 또는 이 기업가 엔터프로너는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 고민의 대가가 결국은 성공, 뭐 이런 남보다 많은 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왜 고민을 해야 돼. 때로는 직원이 말썽 부를 수도 있고, 뭐 한 조직 간의 갈등 때문에 내가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해결 방법 같은 것도 뭐 내가 나름대로 한 직장 생활 해오고 경제 생활 해오면서 그런 꼴을 수도 없이 봐온 사람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코칭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지금 뭐 내가 하는 코칭은 뭐 코칭이라기보다 일종의 뭐 멘토링 플러스 이제 코칭이고, 때로는 뭐 대화의 상대고 이래요. 경영자는 때로는 자기 실적을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 근데 맨날 그 직원들 데리고 못 하잖아. 네. 나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민이 있어. 고민은 바로 측근한테도 얘기 못할 고민들이 있다고. 그 고민 나한테 털어놓으면 돼요. 고민은 털어놓는 순간 90%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야. 그래서 경영자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런저런 경험, 뭐 또 산속에서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맨날 앉아가지고 또 닦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보는 그 시각과 안목이 좀
좀 남다르다. 난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백그라운드한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사실 제가 기업을 운영한 지 한 4년, 이제 5년 차인데, 첫 해에는 혼자서 집에서 컴퓨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이제 누님이 전무로 계신데, 사실 가족 경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저도 그렇지 네, 뭐. 가족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누님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래 대학원으로 해서 박사까지 밟을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접고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누님은 전공을 뭐 했어요? 유아체육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이제 상황이 맞지 않다 보니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년차 때 일입니다. 네, 그렇게 2년차 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오히려 발주를 넣는 형태였는데 물건이 좋지 않은 게 가는 모습을 보고 나 같으면 이런 물건을 보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걸 보낼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처음으로 창고를 직접 얻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당시 물류 창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주에 있고요. 여주에 있고. 그때 당시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 쪽에 미사리. 예, 그 지식산업센터 있지. 오케이. 예전 말로 아파트형 공장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내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조금 느끼던 찰나에 차근차근히 발전했고 그때 당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친구를 데려다 썼었습니다. 사실. 물론 지금은 친구들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다 나갔지만 뭐 제 잘못도 있고 제가 친구들을 썼던 잘못인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점점 노하우를 얻으면서 물건을 보내는 유통의 방법을 얻고 그때는 이익이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뭐 많게는 2-3천만 원, 적게는 내 인건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는 벌었다. 그러고 이제 점점 확장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는 빼고 외부에 이제 철골조로 된 창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2층에 20평, 1층에 120평, 대지로는 4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 창고를 얻게 되니까 예전에 한 5명이서 일하던 거를 사이즈가 한 10명 정도 일해야 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무리해서 좀 무리수를 두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매달 지금은 월별 손익계산서를 계속 보는데 당시에는 월별 손익계산서를 전혀 뽑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돈이 까지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한 달에 1억 정도 마이너스를 낸 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개선한 게 흑자전환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불안감 속에서 사실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매일 손익계산서가 나와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흑자전환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어떤 경영자분들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유독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불안 증세가 있고 좀 병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영을 하시면 다 이런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주변 사장들과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거의 100% 그렇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엔트로프로는. 전문 경영의 경우는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전문 경영에는 다른 고민들이 물론 많이 있어. 하지만은 엔터프로너는 이게 내 기업이고 자원 어쨌든 그 적자가 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망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손익계산을 갖다 머릿속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게 리딩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이게 전체 경영학에서 보면 비즈니스가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리딩 그 타임. 이 기간에는 프럭체이션이 많지. 그 때로는 흑자를 보다가 때로는 적자를 보다가 이거 왜 적자를 볼까 또 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손익분기점 넘고 그러다가 또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루틴으로 딱 굳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흑자 경영 기조가 이제 되는 거죠. 특별한 경쟁이 지금 없다면은. 근데 지금까지 뭐 업력 지금 4년간에 지금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난 훌륭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그 규모가 커지니까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 시설 투자도 들어가고 인건비 지금 부담도 늘어나고. 이제 그게 이제 갖춰지면은 그걸 가지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죠. 시설 투자를 1억을 이제 했다. 그러면 매출을 10억을 올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손익계산은 항상 머릿속에 뭐 손익 구조가 딱 나와 있겠지. 뭐 고정비 있을 거고, 뭐 이제 유동비 있을 거고, 머릿속에 항상 있고, 그걸 거의 뭐 매달 전부 다, 요즘은 그 시스템이 좋잖아요. 시스템이 좋으니까 뭐 데일리로 볼 수도 있어, 사실. 그걸 늘 모니터 해야 돼요, 경영자는. 그래서, 이달 이거 좀 위험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매출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지. 그렇다고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바로 줄이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투자라고 지금 봐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뭐 하여튼 기타 다른 어떤 판관비 같은 거 좀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규모의 경제가 도달해서,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가 규모의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출 한 140억 정도의 손익분기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고정비는 일정이라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은 더 늘어나는 거지. 그죠? 고정비용 비율은 그 매출과 아주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연계돼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금 확장을 시킬 것인가.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과일뿐만 아니고 다른 건 해보면 안 될까?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마진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심스럽게, 나보다는 아마 그쪽에 훨씬 더 전문가일 거예요. 조심스럽게 시장 잘 보고. 근데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퀄리티 있는 상품을 가격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블루오션 전략이. 블루오션 스트래티지는 바로 그거거든. 시장을 갖다 창출하는 능력. 그래서 경쟁을 없애는 방법. 이게 이제 블루오션 스트래티지인데, 하여튼 뭐 어떤 것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 디리버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문 배수, 주문하는 사람에게 배수, 아니면은 일단 소매상이지만 이 도매상에서 온라인에서 가져가서 또 다시 이제 파는 그런 어떤 구조. 뭐 그것도 있지만은 요즘 이제 뭐 그 디리버리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물론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하면 그냥 바로 주문 바로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집의 어떤 그 성향은 뭐 어떤 걸 그 귤을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먹는데 그러면 뭐 이 주문하기 전에 탁탁 뭐 배송하는 그런 어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뭐 키위를 좋아하는데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뭐 등등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AI라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접목해야 되고 뭔가 남하고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과일을 받더라도 여기는 뭔가 감동이 있어. 뭐 이거와 그냥 과일 바구니에 이렇게 포장 잘 해가지고 턱 하고 던지는 걸 거기에 뭐가 1% 부족한 점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게 역지사지. 내가 고객이라면 어떨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 거는 끊임없이 이거 저 오나가 그거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건 직원들이 고민하기 어려워.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단순한 나는 과일 장사가 아니고 행복을 딜리버리하는 나는 행복 딜리버리야. 행복 딜리버러야. 과일 얼마나 몸에 좋고 맛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같이 과일 깎아서 먹으면 가족 간에 행복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해라. 이거는 좀 하드 아니에요. 물건 주고 돈 받고 이거. 거기에 뭔가 좀 감성, 감성 이런 걸 갖다 좀 녹여놓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꿈도 못 꾸는. 그래야 이게 서스테너빌리티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요. 남하고 같으면 안 돼. 완오브댐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티피컬한 레드오션이에요. 머리 박치고 원가 싸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거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 독점 시장입니다. 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이 과일의 스토리를 갖다 입히는 방법이죠. 스토리텔링을. 예를 들어서 사과. 이 사과는 경북 성주의 어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오프에서도 그런 걸 좀 접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저거. 그 다음에 과일만 배송할 게 아니라 과일 배송하는데 호떡 하나를 집어넣는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가야 돼. 나 같으면은 과일을 주문하는데 과일만 달당당 보내는 사람하고 같은 값이면은 거기에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 오너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뭐 하다못해 비스켓이 됐든 호떡이 됐든 과일과 어울릴 만한 뭐가 같이 이렇게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다면은 왜 여기를 가세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은 B2 거의 지금 B예요. B2C예요. 지금. B2B의 매출이 더 큽니다. 오케이. B2C 시장을 갖다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B2B가 매시브하게 우선 뭐 매출은 우선 크게 일어나고 뭐 고객을 한 사람 상대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편하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승부는 B2C에 있다고 지금 보여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과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부 다 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렇다고 지금 B2B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B2B의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B2C 시장을 한번 해요. 그러면 그 B2C 시장의 베이스가 지금 깔려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왜 하필 과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먹거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옛날에 혼자서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쌀. 그럼 난 이제 농가대학을 나왔고 농림부 공무원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호텔리어잖아. 신뢰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식품은 안전하다. 이런 어떤 저걸 줄 수 있기 때문에 2,000명만 내 고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쌀이나 육류, 그다음에 닭고기 아주 좋은 품질에 계란도 정말 뭐 이런 거를 디리버리 하면 어떨까 하는 내 사업 구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실행을 지금 못 했는데 나는 그런 거에 맞지를 않아. 다만 아이디어는 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 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온난화를 얼마나 지금 크고 있습니까? 네. 과일 시장보다는 그게 100배 정도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서 과일 시장의 노하우나 그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감성,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진심만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되거든. 소싱을 잘해야 돼. 같은 쌀이라도, 우리는 미꾸라지 넣어서 오리면서 진짜 유기농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거죠. 계란도 뭐 이건 방목하는 계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좋은 식품들을 소싱해서 그 고객 베이스를 과일로 맨 처음에 시작해. 과일은 경쟁이 있으니까. 그 고객 베이스에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야? 비즈니스란 게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 매출이 정체돼서는 어려워요. 그 시장이 포화라. 시장 포화가 되면은 이게 발전에 없잖아. 그럼 시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템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인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로 가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근데 우선 기본은 우선 과일이에요. 이걸 아주 탄탄히 해서 과일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확 사야 된다. B2C로 가요. 그게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B2B가 좀 편해. 네. 그렇죠? 맞습니다. B2C에 100명 상대하고 여기는 1명만 상대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답은 B2C에 있다고 봐요. 특히 식품 같은 거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B2C 고객들을 잡을 것인가? 시간이 걸리지. 거기에 뭐 물론 마케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이진우 씨가 하는 이 과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나를 믿는 사람 한번 먹어보곤 한번 먹어보니까 좋아. 그럼 계속 가는 거잖아요.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어떤 피드백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하는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그 확장을 고려한다면은 결국 뭐 식품 쪽으로 가시라는 얘기지. 식품으로 가다가 더 신뢰가 쌓이면 뭐가 될까요? 생활용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지금 기존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어떤 유통기업들이 그런 거 하지만은 개인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야.
다만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걸 하느냐, 이게 뭐, 상당히 좀 문제는 문제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고객에게는 내가 어디서든지 소싱해서 가장 좋은 가격, 가장 좋은 품질로 내 고객에게는 하다못해 비누, 향수, 세제, 전부 다 한 하우스홀드를 대상으로 하라고. 오케이? 네. 거기에 이 사람들 백화점 가고 발품 안 팔아도 그냥 나한테만 오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쿠팡 안 가죠. 쿠팡보다 더 믿음이 가는데 왜 가겠어? 사업의 확장. 왜냐면 사업은 항상 성장하지 않으면 돼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돼야지. 네. 그 매출 증가하는 방법은 매출량을 늘리는 거잖아. 매출량은 B2B만 해가지고는 어려워. B2C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아이템을 많이 늘려야죠. 지금 과일만 가지고 100원에 판다 할 것 같으면 전체 그 하우스홀드가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면 100만 원 같으면 1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고객 베이스가 이제 그 신뢰 베이스가 깔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10만 호에만 그렇게 공급한다 그러면 무슨 비즈니스 해도 돼. 하다못해 냉장고 장사를 해도 돼. 오케이? 맞습니다. 내가 꿈을 크게 가졌어요. 지금은 과일이지만 나는 백화점이 될 거야. 온라인 백화점이. 그런 생각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요즘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여주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인력 고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이제 여주시청 쪽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사업을 더 키워주길 원하고 저희는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시장에게 한번 딜을 해보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이런 사업을 여주에서 크게 펼칠 건데 뭐 저리에 대출을 해줘라. 당연하죠. 네, 이런 형태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에서 사람이 뽑기 힘들다면 차라리 서울에 뭐 저리로 대출이 없더라도 우리의 자금을 통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이 좀 듭니다. 우선 뭐 궁극적으로 난 서울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여주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하기 힘들어. 그죠? 그렇다고 여주에 집을 옮긴다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서울로 지금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지금 뭐 당장 뭐 여주시하고 딜을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야 좋은 기업들이 거기서 하게 되면 뭐 법인세도 거기다 낼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하려고 하겠죠. 근데 앞으로의 큰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난 서울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작품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울 요즘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도심이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서울 외곽 출퇴근으로 1시간 거리 이내 이렇게 좀 되면 사람들 출퇴근하는 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키워야 될 역량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에다가 마케팅 역량이죠. SNS 마케팅 역량. 요즘 아주 톡톡 튀는 아이들 많잖아. 네. 보기만 해도 이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마케터들을 잘 기르시고 그걸 아웃소싱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인하우스로 기르세요. 인하우스로.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장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회사를 경영을 하셨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회사들 내부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어떤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한 점이 사람의 문제죠 항상. 시장은 사실상 뭐 경영자의 역량에 따라서 시장을 역시 시장을 갖다 개척하는 것도 사람이야. 아주 내가 볼 땐 A에서부터 G까지가 전부 다 사람이에요. 그 최고 경영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뭘까? 사람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좋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이 와서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정말로 뱀파이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너자이저가 아니고 조직을 갖다가 힘을 빼고 그 뱀파이어가 반드시 있어.
뱀파이어를 잘 골라내가지고 걔를 쫓아낼까? 이거 인사 문제, HR 문제가 많아. 사람 문제. 그 다음에 왜 조직 간에 소통이 이렇게 안 되지?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다 보이는데 저들끼리는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지갈 길만 가. 협조가 안 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뭐 하루에 10번씩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잘하는 게 우리 휴넷의 조영탁 대표인데. 지금 우리 이 대표는 행복한 경영대학에 반드시 입교하세요. 휴넷에서 하는 행복한 경영대학이라는 게 있어. 네네. 다음 기수로 내가 추천을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지금까지 배출된 경영자가 한 700명 됩니다. 수업료 안 받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직원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다. 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직원 행복이 우선하는 기업. 그러면 기업의 퍼포먼스도 좋아진다. 그거를 신봉하는 경영자를 10,000명을 배출하려고 우리가 해요. 내가 행복한 경영대학의 초대 이사장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잖아. 수료가 한 3개월 코스로 끝나는데, 끝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포럼을 해. 저기 그란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거기서 멋지게 해요. 좋은 스피커들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네트워킹 하는 거야. 네. 그걸 반드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파트너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하기를 권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하남에 있다가 이제 여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하남에 있을 때는 직원이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다시 5명, 4명일 대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밀어 올리니까 지금 한 15명, 물류팀에 이제 물류 쪽에서 종사하시는 프리랜서나 아니면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근무자가 한 35명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좀 편해지는 시점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히려 더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직원들이 좀 조직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불안한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좀 더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을 안 하기는 왜 안 해? 지금도 이 대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어떤 시간 할애, 육체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적어질지 몰라도 절대로 엔터프레너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일이야.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야. 새로운 시장을 생각하는 것도 일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세요. 불안해할 거 없어. 좀 불안하지. 내가 그래요. 어떤 때 참 바쁘게 생활하다가 어떤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잖아. 네. 최소한도 5시간은 내보여요. 유튜브.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기업을 찾아가고. 네. 어저께도 어떤 가구 회사를 갔었어.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난청 그다음에 귀가 안 들리시는 분 30명을 구해서 가구 공장을 하는데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 가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내가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는 진짜 원스톱. 내가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럼 가구를 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가구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 뭐 어디도 갔다가 침대는 어디 뭐 그렇게 해서 발품 팔아봐야 제대로 작품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맡기면은 딱 그 집의 규격, 집의 색상, 분위기 딱 맞는 가구를 일괄해서 딱 세팅을 해준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나 이거 좀 바꿔줘.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시장을 개척을 해라. 지금은 이제 모델하우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은 그 비즈니스. 지금은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거기에 납품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140억이에요. 그 회사도. 근데 뭐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결국은 시장은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 나 같은 사람이 고객이다. 나 같은 경우에 집을 이제 조금 있으면 터득거리라는데 이제 그 집을 지면은 가구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구를 내가 일일이 그 발품 팔고 고를 수도 지금 없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딱 와가지고 딱 제시를 해주는 거지. 그런 어떤 그 고객들이 난 많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 그래서 그 제시를 해줬고
그래요. 하여튼 뭐 경영자는 언제든지 항상 이 고민이지 뭐. 그건 숙명적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는 뭐 내가 그 길을 이제 가기로 한 이상. 그나저나 우리 이 대표는 꿈이 뭐예요? 내 경영에서 뭘 얻고자 해? 사실 요런 제가 이제 이런 자리나 이런 대표님들 뵙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형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답변이 있는데 오케이.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27살이고 현재 28살입니다. 그래서 30대가 되기 전에 100억 자산을 모으자라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고는 있는데 사실 근데 그때가 되면 행복할까 스스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뒤돌아보니까 이만큼 커져 있고 그게 너무 즐겁다. 오케이. 네, 회사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물론 제가 이제 엄청난 우상이 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사소한 거에 감사하고 제 결정에 감사하고 따라주는 거에 좀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that's enough. 지금 그 나이에는 그게 좋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뭐 이제 이렇겠지. 그때가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하자고 하는 거야 결국은. 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우러러주고 이것도 행복의 하나의 저거예요. 알아주는 거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왜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가는 거예요. 20대에게 70대가 갖고 있는 비전을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그냥 공연불이 안 돼. 사람이 그래서 그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30대는 30대대로, 40은 40대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었어. 이렇게 가야지. 그런 거를 잘 디벨롭해서 나를 움직이는 엔진, 이걸 항상 가동시키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 뭐냐. 나는 여태까지 70평생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좀 남을 위해서도 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것이나 또 기타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그동안 뭐 혼자 내 힘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 세상의 도움 받고 내가 지금 이만큼 지금 있는 것인데 이거 돌려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좋아요. 오늘도 이제 저 세천양카라고 정비업체로서는 혜성과 같은 젊은 친구가 나이는 우리 이 대표보다 훨씬 많지. 한 35, 6 됐나? 근데 고정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비회사가 아니에요. 진짜 신개념의 그 정비를 가지고 아주 힘겹지만 잘 성장하고 있는 그 친구가 대전에서 자기들 직원을 위한 송년회를 하는데 좀 큰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코스닥 상장까지 간 스타트업 2 대표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알아. 강연도 하고 뭐 한다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가요. 가면 또 내 찍고 또 뭐 얘기 하나 해달라면 또 얘기도 하고 요즘 그런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뭐 우선 행복한 경영대학 그 입교를 적극 추천을 하고. 감사합니다. 휴넷에 그 알아보면요. 네. 주식회사 휴넷 행복한 경영대학에 알아보시면은 언제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 요강 어떻게 되는 거 알아. 그럼 일단 응모하시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뭐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많이 와야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 좋은 거 포럼이고 좋은 거 공부예요. 그래서 거기 꼭 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래 또. 네. 사실 저는 이제 집안에 돈이 많지 않고 일단은 빚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빚이 한 8억에서 9억 사이 정도 있고 정확하게 9억 정도 있고 근데 이 빚을 이제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유지하면서 사업을 펌핑 시켜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빚이 있다 보니 좀 등에 무언가 짊어진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요. 부채도 자산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부채를 갖다 빚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채도 자산이야. 자산이 이꼬로 자본 플러스 부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키워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비록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원리금 그 이자 지금 꼬박꼬박 내고 지금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도 빚 독촉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이 대표가 하는
은행이란 건 뭐 하는데요? 돈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마진 가지고 장사하는데요. 맞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줘야 돼, 은행은. 그런데 떼박히질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신용조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환 압력이 없는 걸 보면 이 대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빚이 예를 들어 8억인데 매출 지금 140억에 8억이야,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200억 되면 8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갚아나가세요. 빚이 없으면 최고지. 근데 어떻게 빚 없이 저걸 할 수 있나 봐요. 이 유통업을 하다 보면 물류창고 같은 거 필요하잖아. 좋은 물류창고도 필요하고. 이게 다 전부 다 시설 투자인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 하다못해 빌리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임대료도 필요하고 지으려면 지금 시설 투자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빚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빚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큰 능력이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절대 내가 보니까 안 망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추가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게 두줄 포럼에서 그 회장님께서 이신전심이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다 해서 인간극장에 가셨던 거, 그다음에 명분과 실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언가를 느꼈냐면 저는 단순히 인간극장만 본 게 아니고 제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 기업의 제안을 매일매일 제안하기의 연속인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했던 게 하여튼 그 제안하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여쭤볼 것도 있었지만 회장님 이거 하나 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는 이제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사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회장님께서 이런 걸 좀 감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호텔을 경영하시면서 좀 크게 이루셨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좀 돌려 얘기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감히 제가 이걸 여쭤봐도 될지 싶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하는 일은 우리 호텔은 이제 매니지먼트 위탁 경영,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다 주고 우리가 위탁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호텔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노보텔, 이비스, 풀만, 물큐, 그다음에 베어먼트, 소피텔 이런 우리는 아쿠의 브랜드들을 달아주고 어떤 사람 호텔 짓는데 그래도 국제적인 브랜드를 달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아쿠의 브랜드는 그거지만은 예를 들면 하얏트도 있고 힐튼도 있고 많잖아. 메리엇도 있고. 나는 우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호텔을 많이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에이케에서. 가서 6개 있던 걸 24개 만들고 나왔으면 많이 만들었지. 네네.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시켰죠. 똑같아. 그것도 호텔 오너가, 호텔 주인이 내가 호텔 지어. 어떤 브랜드를 갈까? 그러면 경쟁시키잖아요. 네. 야, 하얏트 너희들 와서 PT 해봐. 아코, 당신들은 어떤 안이 있어? 어떤 브랜드 호텔이 여기 좋겠어? 그 우리 직원들하고 만들어서 가서 브리핑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1등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노보텔입니다. 여기는 몰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24개를 만든 거지. 아주 굉장한 성취를 한 거예요. 호텔업계에서는 더군다나 이 아코라는 프랑스, 유럽 브랜드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브랜드가 강해. 힐튼, 하얏트 뭐 이런 거, 메리엇. 전부 다 미국 브랜드. 네. 근데 그런 나라에 와서 우리 아코 브랜드를 넘버1을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거 했죠. 그러니까 호텔을 이제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를 결정하는 건가요? 내가 이제 호텔을 지으려고 해. 예를 들어서. 봐요. 하얏트, 지금, 그 삼성동이나 하얏트는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현대산업개발. 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하얏트 호텔은 주인이 누구냐면 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 다만 하얏트란 브랜드를 달고 간다고.
오케이? 네. 거기다가 이제 아코어 브랜드를 다른 거지. 아. 그럼 지금 있는 드래곤시티도 똑같은 건가요? 드래곤시티도 똑같아요. 아. 드래곤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텔이에요. 네, 응? 맞습니다. 방이 1,700개 되고 네. 내가 그거 수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는 거의 다 가봤거든요, 네 군데를. 거기가 이제 브랜드가 3개 들어와 있잖아요. 이비스 스타일, 네. 멀큐어, 노보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협상하면서 가장 참 오랜 기간 협상을 했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경쟁을 물리치고 우리가 땄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트랙 레코드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최대 호텔의 브랜드를 우리가 달았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 기반 가지고 또 딴 걸 수술하고. 네. 아, 사실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코스트를 낮춰서 판매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 마음속 깊이 내가 제일 비싸게 잘 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나 고품질을 아주 고가로 지금 팔겠다. 이것도 전략이에요. 내 거는 남보다 비싸. 그렇지만 그 퀄리티는 이럴 거예요. 프라이스 아까 밸류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그 가치가 값보다 훨씬 더 하면 만족하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아주 저가의 어떤 저걸로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먹지 못하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에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전략이에요. 비즈니스 전략이 스트래티지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가격 정책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물건 파는 게 그 가격 경쟁력이 B2B지만은 네. 어때요 지금? 지금은 적정 마진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케이? 네. 오케이. 앞전에 대형 벤더들 특히 쿠팡이나 이제 이런 좀 로켓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거래들은 너무 가격 후려치기 정책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런 데랑 거래하다 보니까 아마 적자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고 네. 나는 퀄리티 가지고 승부를 해. 근데 제가 받겠어.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싼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품질을 갖다가 선호하죠. 가격 대비, 그래서 가성비라고 그러잖아. 네. 가격 대비 성능, 품질. 그러니까 너무 가격 가지고 하면 특히 식품 같은 거는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 적정 이상의 퀄리티, 고품질이 돼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격 경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면 좋은 거지. 근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너무 높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온라인에서는 반대 정책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렴한 걸 팔면서 많이 판매를 하자 이런 정책이긴 한데 아마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온라인 시장은 너무 최저가 경쟁이 심하니까 온라인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되 오프라인은 좀 고가의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까. 아까 내가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우스홀더들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집에다가 조금 비싸긴 해. 그러나 품질이 최고야. 그래갖고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프의 B2C 그 마켓의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난 봐요. 대중을 상대로 한 매시브한 어떤 저걸 하려면 결국은 가격 그 메리트 밖에는 지금 없어. 맞아요. 요인이. 비싸면 일단 안 쳐다보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 품질 유지도 어렵고 마진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얘기지.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과일을 팔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한 40, 50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과일을 사면 농민에게 좀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질문들이 Q&A가 많이 달려오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도 농가 돕기의 컨셉으로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좋죠.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지역 뭐 영농조합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물건을 공급받잖아요. 네. 근데 농민들이 결국은 팔로가 없다 보니까 영농조합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바로 요 앞에도 복숭아 지금 현재 밭이 있는데 그 복숭아가 영농조합 안 거리고 바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간다면은 중간 유통 마진을 쉐어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영농조합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 거를 난 110원 드릴게. 되는 거지.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 마진을 가지고 소비자에게는 그러면 우리 얼마 받고 그러면 적정 마진이 생기는 거고. 네.
소비자, 농민들에게는 또 그 10% 이상의 그 마진이 더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건 유통 마진만 그 줄여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니까 발품을 팔아야 되고 네. 시간이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현 베이스로 가면서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로드맵을 하나 그리세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나는 하우스홀드에 단순한 이 과일뿐만 아니고 식품뿐만 아니고 하우스홀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백화점이 되겠다. 이 생각이 이게 비전이에요. 이 회사의 BC 컴퍼니의 비전을 그런 식으로 세우고 물론 뭐 그에 전부 다 동의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되 지금 현재는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야. 네.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또 추가로 이게 실무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지금 저희는 제가 지금 있는 직원들 내에서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한 명 더 뽑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대표의 입맛에 맞게 좀 지금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업무 확장을 할 거니까 한 명을 뽑자. 이런 좀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회장님께서는 언제 직원을 어떻게 좀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실무 부서장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야죠. 로드가 한 군데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갖다 능히 감내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만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이 제대로 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 업무 분석을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뭐 격리 회계팀이다, 인사팀이다. 뭐 지금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뽑아달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그 업무의 그 로드를 한번 이렇게 그 같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여긴 정말로 진짜 충원해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인원이 조금 남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그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뭐 필요하니까 그 사람 뽑아달라는 거겠지. 근데 혹시 직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도 없는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게 있다니까. 네. 그런 걸 배제시켜주고 해줘야 돼요. 쓸데없는 회의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휴네들 나 회의 안 했어요. 네. 호텔에 있을 때 절대 회의 안 합니다. 회의해봐야 제대로 의견 개진하는 것도 그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이 워낙 발달되지. 우리는 단톡방으로 다 해결했어. 네. 대표가 들어가는 단톡방을 만들어요. 오케이? 카톡도 좋고 요즘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 너무 많아. 네. 카톡이 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뭐 텔레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수시로 소통하라고. 대표가 뭐 하고 있다 생각을 갖다가 그 두서없이라도 그냥 거기다 그냥 밝히세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거든. 우리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팀장은 뭘 생각하고 있구나. 아이디어의 뱅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스트레스로 여기면 안 돼.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또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또 이게 뭐 근무 시간 외에 카톡 빽빽 울리면 이거 뭐 업무 방해다 그래요. 요즘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갑질한다고 그러잖아. 하여튼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드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요번에 온라인 어디에서 지금 현재 얼마 지금 납품 딱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납품이 결정됐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화로 뭐 불러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소통 공간을 하나 만들면 참 좋아요. 더군다나 뭐 인원 지금 30명 미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소통방 지금 180명, 1000명 되는 소통방도 있어. 카톡방이. 그래도 그게 굴러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뭐 가끔 신고 농담도 하나. 그러니까 대표하고 지금 괴리감에 거리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해요. 그게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난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오늘 어디 PT 간다. 그럼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오늘 어디 가서 PT 간다.
잘 되도록 빌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PT, 야, 땄어. 그러면 다들 와 하고, 그러면 마케팅에서 뭐 하고, 자기 할 일이 딱 그때부터 생각나잖아요.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 그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렇구나. 아,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두서없이 막 던지는 걸 좋아했어요. 저도 워낙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기업이 조금씩 이제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직원들에게 스트레스일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지. 근데 그거는 기술이고, 그거는 조직원들의 마인드예요. 마인드예요.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요. 그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일 같이 잘해보고 즐겁게 하자는 건데, 시도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직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곳은 사실 창의성을 좀 요구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회계 팀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관리팀, 그다음에 영업지원팀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팀이 이제 백오피스가 되는 거고, 네. 그 인사회계 이제 네, 일종의 맞습니다. 총무 뭐 이런 기능인데, 그쪽 기획 쪽에 이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사업관리팀 쪽에 필요합니다. 사업관리에서. 근데 이쪽은 약간 창의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근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뽑아주세요 한 게 있어요? 스펙 정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 필요해요? 네. 한 명 정도가 좀 어시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몰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이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 사람들이 그냥 그냥 심심해서 사람 뽑아달라는 건 아니잖아. 진짜 필요하니까 지금 뽑아달라는 거거든. 네. 근데 어디에 뭐가 필요할까 이거. 그다음에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이것까지 같이 하면 안 될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지원받으면 안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뽑아야지. 좋은 사람으로. 그건 아끼지 마세요. 사람이 투자니까. 네. 그다음 추가로 이제 저희가 업계의 연봉보다 살짝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주에서 인력을 뽑다 보니까 2,800이면 될 걸 3,200 줘도 안 오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서울로 옮기면 그 400만 원에서 세이브 되잖아요. 네. 빨리 옮겨. 그 사람은 그래. 아유, 내 여주까지 가는데 당연히 돈 더 받으려고 그러지. 네. 돈 더 줘도 잘 안 올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 워크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다, 이거 다 하는데, 업종상 지금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번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사업관리가 가능할까? 아니면 인사회계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은 그래요. 직원들이 봉급만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아. 네.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 네. 재택근무만 잘 활용해도 그거 훨씬 좋거든요. 편안하게. 그러나 재택근무의 어떤 그 업무로드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 휴넷에 해보니까 휴넷은 주 4일 근무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팽팽 잘 돌아가요. 일할 사람은 주 6일 근무를 해라도 일을 해. 네. 일 안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만 해도 할 사람은 해요. 조직은 항상 그래요. 할 사람은 다 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회사의 어떤 그 전례 같은 거 또는 그쪽에 전문가들한테 좀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업무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 네. 내가 얘기했잖아. 바쁘다 살고 살아. 사장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 내가 이렇게 농담삼아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런 거는 직원들 시키면 되잖아요. 네. 위 말은 임파워먼트. 톱은 항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12시에 있어. 그러면 내가 우리 비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사한테 12시에 어디 가서 내가 중요한 저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둘이서 협의해가지고 11시에는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 11시에 출발하면 돼요. 차에 타서는 뭐 하느냐? 난 내일 하는 거야. 야, 왜 길 막히는데 저쪽으로 가지? 왜 이쪽으로 가? 뒤에 앉아서 그 운전기사한테 잔소리 안 해요. 왜냐? 운전기사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는 열심히 또 일해. 그러면 딱 10분 전에 딱 도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운전기사의 책임이야. 그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보면은 만기철람이라서 일일이 막 그냥 매주할 고사를 다 참견하는 그런 리더도 있고 과감하게 위임하는 리더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위임 쪽을 택해요. 리더는 위임을 잘해야 돼요. 위임을. 내가 예를 들어서 호텔에 있을 때 일일이 모든 걸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했겠습니까? 맡긴 거죠. 맡기면 더 잘해요. 그리고 리더는 뭘 생각해야 되냐?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 내가 생각하는 조그맣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발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각 하우스홀드를 전부 다 내 고객 만들겠다. 그걸로 가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물론 지금도 좀 조그만 규모니까 때로는 영업하는데 쫓아나가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고 그거 하세요. 하시지만은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충성하게 돼 있어. 아유,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더 잘해야지. 이게 인간의 한 70%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끌어. 그러면 자기 기량이 100인데 100을 다 발휘 안 하죠. 리더는 기량이 100인 사람이 120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리더야. 그 사람을 잘 활용해야죠. 당연히 또 신상필벌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보너스도 좀 주고 뭐 이런 어떤 저게 굉장히 필요하죠. 아직은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시스템화되고 그렇게 지금 돼야죠. 되고. 휴넷에 많이 좀 배워야 될 벤치마킹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휴넷에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어렌지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조영탁 대표가 아주 훌륭한 경영자거든. 그 친구는 일주일에 2번도 회사 안 나와. 여의도에 사무실 안 오도록 거기서 일 보고 있더라고. 네. 그런데 회사는 계속 성장해. 이익도 늘어나고.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럼 뭐 하느냐. 휴넷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사업 계획을 쓰고 있어.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특히나 측근들한테는 더 자주 하는 편인데 측근들이 오히려 이제 상무 전무가 실무에 좀 쫓기다 보니까 대표님이 지금 우리 회사 내부의 상황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이들도 실무에서 좀 멀어지게 해줘야 되나? 각 임원들이 또 주어지는 그 임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임원만 해도 벌써 경영자야. 생각할 줄 알아야죠. 전략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임원들도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임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펴가지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금 하던 그 일을 그래 내가 맡겼어. 성과를 가져와. 그러고 자기는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아요. 이게 조직이 이제 감시와 관리 체계로 가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아주 고전 중에 이런 얘기 있지. 기정민민 기민순순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현재 조그만 거 살피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사나워져.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이 살피지 않고 자유를 갖다 주고 이렇게 순하게 나가면 백성들도 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예를 들어서 어떤 단톡방 같은데 단톡방에 이런 걸 올리지 마세요. 그럼 물론 당연히 종교글이나 상업성 광고나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되겠지만은 올린다고 이런 걸로 올린다고 이제 그 단톡방 관리자가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봐요. 그때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정민민 기민순순이다. 너무 살피지 마라.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그러면 그런 거 잘 안 어울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어떤 조정의 기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조직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자율적인 기능 이걸 잘 키워주면
직원들은 그래요. 서로가 쟤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하면은 그게 이심전심으로 알게 모르게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걸 갖다가 너 왜 일 열심히 안 하냐고 맨날 그거 다그쳐봐야 오히려 조직 전체가 봤을 때 너는 우리 조직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어떤 그 시각보다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뭐 어쨌든 뭐 그때 그 상황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고 나도 이제 뭐 어쨌든 그 회사의 그 내용을 뭐 오늘 처음 들은 얘기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내가 해준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결정은 이제 우리 이 대표가 해야지. 네. 그러다가 또 뭐 하다가 또 의문 나는 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나한테 또 물을 수도 있고 내가 뭐 100% 정답은 아니니까. 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저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긴장돼가지고. 아니 뭐 두서없이 질문하면 또 두서없이 대답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프리 토킹이지 뭐. 네. 제가 사실 정리를 아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다음번에 회장님 뵈러 올 때는 깔끔하게 그래요. 정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뭐 유통을 하니까 한 가지 한번 좀 자문을 이건 뭐 내 얘기인데 내가 이제 여기 산막스쿨과 좀 터득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네네. 그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뭐 학교나 뭐 북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게 돼서 윈드 차임이라는 종이 있어요. 종 땡그랑 하는 네. 종. 이따 내가 다 하나 배줄게. 네.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 윈드 차임은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거예요. 네. 직수입하고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야. 이걸 온라인에서 좀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이 대표가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요. 네, 자료를 내드릴 테니까 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 요 코스트코에도 지금 입점이 확정됐고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네. 이 종인데 어떤 종인지 알 수 내가 있을까요? 한번 나와봐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요, 이거. 윈드차임이란 게 이게 아이템이 680종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각 요 하나하나마다 음계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미상 미국에서 수상자가 네. 직접 하나하나에다 음계를 다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녀의 기도, 뭐 베토벤의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요거는 한 중자 정도 되는데 종류가 한 680 종류가 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프라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온라인이 활성화가 안 됐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좀 알아봐요. 네네, 감사합니다. 설아, 일로 와. 옳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네. 오늘부터 축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선선했는데. 그러게 지금 벌써 공기가 벌써 다르네. 쎄한데 춥네. 다음 주는 엄청 춥다고 합니다, 회장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우리 또 며칠 집 변호사 여기 물 좀 틀어놓고 난방 해놓고 그래야 안 얼어 터지거든. 네네. 이런저런 주제라고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논의가 된 셈입니다. 질문이 좋으면 그 대답도 좋은 법입니다. 준비된 경영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CEO 코칭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세천년가의 송년회가 있어서 거기 초대받아서 가는데요. 날은 대단히 춥고 그리고 또 눈은 계속 뿌려서 도로가 아주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은금은금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이지만은 그래도 가면은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또 제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권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